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주 시간에 뭘 배웠죠?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하여 형장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뭐 선의 3자, 제3자 보호 규정 없습니다. 포인트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유상계약, 매매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무상계약인 중요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궁박, 무경험, 경설,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한 이유가 뭐였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불공정 법률행위의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박은 누굴요? 본인, 무경험, 경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혼동의 여지가 뭐냐면 우리가 103조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행위인 행위에 대해 추인해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추인의 경우는 효력이 없는 것을 당사자 의사에서 다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똑같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효행위 전환, 뭔가 하게 되면 그때와 같이 연상이 되면서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재건축 조합, 알박기, 현저하게 비싸게 샀다.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어떻게 된다? 당사자가 다시 교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소전에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정도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오르시겠습니다. 현저하게 비싼 시점이 이 정도 수준의 높은 가격이고 시세가 이만큼이에요. 처음에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됐어요.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인 즉 재건축 자업의 손실의 발생이 너무 예상이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 준 뭐냐면 당사자를 보니까 이 정도 서전에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로 보이고 실제로 한 게 아닙니다. 이 당사자가 이렇게 무효로 될 것 같다면 알았더라면 이 정도 서전에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판단에 의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그게 무효행위 전환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다만 이 문장 자체가 좀 전에 103조와 비교했을 때 추인과 비교했을 때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념 차이거든요. 이걸 다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선으로 다시 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해 아닌 의사표시. 자, 오늘부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07조는 진해 아닌 의사표시, 108조는 통정에 의한 호의표시, 109조는 착오, 110조는 사기 강박입니다. 자, 여러분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떠올리십시오. 제 첫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법률행위의 특징은 법적 구속력이고 법적 구속력의 근거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의사표시의 주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의사표시에는 예상치 못하게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다룰지 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서 107조 진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해 아닌 의사표시 법조문 썼죠? 제 법조문 썼다고 하는 뭔가요? 법조문 자체를 암기하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를 먼저 기억하십니다. 표의자가 진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입니다. 표의자의 진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한다? 무효로 한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세 번째, 의사표시의 무효는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백사조 할 때, 이중매매 할 때 얘기했었죠. 여기는 무효인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항이 아니라 1번 항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요 개념은 통정호입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암기하기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 조문이 언급된 사례는 사실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연결하십시오.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이 경우입니다.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 자, 이 107조와 관련해서는 볼게 사직 의사 없는.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부에 무슨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 법률행위는 사직서겠죠. 사직서가 뭡니까? 법률 용어로 해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사직서라는 그 법률행위의 의미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사직 의사가 없어요. 내 입 밖으로 내뱉은 사직서에는 사직서에서 나오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합니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직 의사가 없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내뱉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 봤을 때 사직서 의미가 뭐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내 마음에는 사직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를 한 겁니다. 그게 비진의 표시에 자 진의하지 말고 내 마음에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겠죠?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를 어쩔 수 없이 했죠. 예전에는 이제 중간정산을 함부로 못하는데 이제는 중간정산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사용자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를 알죠. 자기가 지시를 해서 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소유자의 진을 아니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기는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요 하트를 기는 심장을 부리키고 입 밖에 표현하는 행위도 다르겠죠. 이게 표시상의 효사, 아니 내심의 효과의사 이렇게 쓰는데 교과서에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까지 지문에 지출되지는 않고요. 이해 편을 위해서 제가 설명한 것뿐입니다. 차라리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효과의사의 사직의 의사 없었죠. 내심에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직서의 효과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치를 시키시면서. 자, 그러면 사직서 제출의 표시상의 법적 효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표시상의 법적 효과는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진은 뭡니까? 내심의 효과서는 사직 의사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유효.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효력은 있지만 다만 사용자 지시로 사용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적 제출은 무효다. 즉 사실서의 효력이 없다. 즉 근로관계를 종료된 게 아니라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법정 분쟁이 이렇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지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사실서 제출했으니까 근로관계 정했으니까 책상 비우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고를 한 겁니다. 끝낸 겁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뭔 소리냐. 당신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고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게 아니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107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거고요. 이 경우의 결론은 상대방, 사용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그 내심의 효과 의사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사직서 제출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사례를 가지고서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머리에 이제 숙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기출 지문입니다. 대출 편의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면서 자신이 그 당사자로서 계약의 체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본인이 못 빌리니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셔서 그 대출 받은 돈을 저를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 이제 대주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차주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부모님 있고 은행이 있겠죠. 자,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출 받겠습니다.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표시죠. 받고 나왔을 때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표시죠. 법정 용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고 차주에 지있는 거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 의사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럼 대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거죠. 이분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킬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은 대출 받을 생각이 있어요. 좀 전에 사직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 하트에 대출 의사는 영원히 있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대출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받을 거예요. 앱을 표현해서 대출의 그 효과상, 표시상 효과 의사의 대출 의사도 있고 내심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심을 효과 의사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을 받아서 자식의 사업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서와 진위, 내심의 효과서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합니다. 이 판례 사안인데 이 판례에서는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돈은 내가 아닌 타인, 즉 자식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 진위와 그 의사 표시는 표시상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107조 기초에 의해서 취소를 주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게 과연 표시상의 효과서와 진위가 다른 경우냐 여부를 판단했고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진위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은 대출 받을 의사 있지 않았냐. 당신은 대출 받아서 그 경제적 이익, 그 결과죠. 이 법률을 통해서 이 빌린 돈을 가지고 어떤 쓰는 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쓰냐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뿐은 이 돈을 빌린다는 의사는 있지 않았냐 내심적으로도. 그래서 내심의 의사와 진위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한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표시상의 효과서를 표시라고 표현하고 내심의 효과 의사를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경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상의 표시상의 채무자는 누굽니까? 명의 대하자 아버지예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차주입니다. 명의 대하자 진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상 채무자 되려는 의사가 있는가? 의사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서 자식한테 준다. 그럼 돈을 받는 것까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럼 의사가 있는 겁니다. 명의 대여자 의사는 특별한 사정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명의 차용자 귀속시킨다.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인 아들이 사업에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시킴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은행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해서 대출금 받으면 누구 통장 돈이 들어와요? 부모님한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률상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돈을 누가 쓴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자식을 쓴다는데 그거는 중요치 않은 겁니다. 법률상 효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률상 효과 당신한테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냐? 당신 돈 받지 않았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자체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진이란 하트를 말한 거예요. 법적인 효과 의사를 의미하고 표의자가 추구하나 바라는 실체적 목적, 경제적 효과. 아까 그 판례에서 그렇게 냈었죠. 대법원 판례는 효과가 아니라 법적인 효과 의사입니다. 법적인 효과 의사 그럽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면 소비대차 채무자가 돼서 대출을 일으킬 마음이냐. 경제의 효과는 그걸 돈 받은 돈을 어디에 쓰냐. 그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출 25회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는 비치는 것이다. X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다만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부모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식을 위해 사업에 자금을 쓰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뭐 요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건데,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앞에서 예를 드는 건 뭘까요? 근로관 사직서 제출, 사직서, 근로관계 종료였죠. 그 다음에 금전 대출, 금전 소비대차 계약.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는 바로 이 사직서나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뭐냐? 경제적 효과. 부모가 돈을 대출받아서 자식한테 주고 자식이 사업장에 쓰게 된다. 그게 마음속에 바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뜻하는 게 아니다. 진위는 딱 법률적인 것까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어디에 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다.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를 이룹니다. 어떤 사실관계 의사표시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통정이 없다는 점, 요 개념은 구별을 위해서, 나중에 허위 표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통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겁니다. 통정의 개념, 통정이 뭐냐면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합의를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구별 개념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자, 대리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백사조 때 했죠. 그리고 대리 행위 때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알 수 없을 경우 법률 효력에 영향을 미칠 때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의사표시의 흠결입니다. 그럼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표준을 한다. 근데 이제 이 문구 자체도 계속 파트마다 반복될 겁니다. 이 문구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섞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혼합돼서. 의사표시의 흠결입니다. 의사표시 107조의 효과, 예외부 파트를 강조하겠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아까 사직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시에 따랐으니까 알았을 경우잖아요.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임의 가실이 없는 게 하나여 유효하다. 자,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익숙치 않으면 답을 맞히기 힘듭니다. 일단은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조문을 암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 아니면 내 진위와 표시가 달라더라도, 진위가 아니더라도 원칙적보다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진위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약간 사직서랍니다. 근데 사직서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근데 선이라는 건 뭐냐면
알았거나의 반대말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법률용어상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악이라고 해서 악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가 됐죠? 그럼 반대말이 뭡니까? 선입니다. 선인 경우에는 유효한 겁니다. 그 법조문을 지금 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이 없는 게 뭐냐면 알 수 있는 경우는 과실입니다.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좀 더 주의의무를 갖고 했었으면 알 수 있었다. 그럼 과실이 있다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나는 알 수가 없었어. 그건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표현을 바꾼 거예요. 제가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 여기도 좀 다 지워볼까요? 자, 알았거나 이게 뭐라고요? 악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럼 반대말로 선인 경우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혼동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게 하나 유효하다. 그러니까 원칙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 무효인 경우를 앞에 그냥 넣은 겁니다. 선임의 과실이 없는 경우 당연한 얘기죠. 이걸 앞에 자 상대방의 표의자 진임을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표현했습니까? 무효이다. 무효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해야만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효로 쓴 거와 취소할 수 있다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지문들 또다시 계속 틀리라고 계속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그래서 제가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효력이 없는 경우로 했습니다. 당사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5입니다. 이거는 107조 2항입니다. 즉 매매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매매계약이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비진입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알았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등기도 됐다는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등기가 됐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가야겠죠. 등기, 원인, 권리자. 자, A가 됐고 넘어왔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107조 1항의 단서에 해당돼서 무효가 됐어요.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면 이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효력이 없다고 했죠. 비록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B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자는 A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B가 C에게 매매를 원의를 해서 등기를 해줬어요.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자,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근데 배웠죠.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B의 등기는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으면 소유자가 아닌 거고 소유자가 아니면 처분 가능이 없는 거죠. BC에서 넘길 수 있는 것도 등기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 이거죠. 그렇죠? 또 원칙이 이건데 107조 2항에 어떤 규정이 있었죠?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이런 경우죠. 자, 실질적 소유자는 누굽니까? 원칙에 따르면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실질적 소유는 A고 C는 등기의 효력이 없지 원칙적으로.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A가
C, B, C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B, C의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C는 등기 말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외관상 B, C로 돼 있으니까. 이걸 없애고 이걸 없애야 자기 소유권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해 상태니까. 그럼 소송을 제기합니다. A가 C한테 먼저, 그리고 B한테도 해요.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 소송을. 그러면 C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 비진을 표시해서 무효됐어. 그럼 등기도 무효가 됐어. 네 말대로 나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그런데 107조 2항에 따르면 선의 제3자는 보호한다고 되지 않았냐.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매매계약, 비진을 표시해서 매매계약이죠. 이 매매계약에서 B가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 C는 이 매매계약, 무효인 매매계약 기초로 해서 등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다. 제3자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C가 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선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A는 C를 상대로 선의 3자한테 무효로, 이게 무효라는 주장을 못해요. 무효를 주장 못하는 얘기는 뭐합니까? 반대로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매매가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C의 등기는. B의 등기죠. B의 등기 유효하다는 얘기죠. 무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니까 A가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때 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이 무효니까 등기 효력이 없다. 처분 권한이 없다. 그래서 C 등기 효력이 없다. 그 논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C는 주장할 수 있어요. 107조 2항 선의 3자 보호 규정. 선의 3자한테는 이 무효를 주장 못한다. A야, 나는 선의 3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나한테는 할 수는 없어. 그 얘기죠. 그러면 무효가 이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또 유효하다는 얘기죠. 등기도. 그럼 B는 처분 권한이 있는 거고 나는 처분 권한자 있는 자한테 등기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자가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무효를 주장 못하는 겁니다. 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A는 말소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증명 책임. 이제 민사상 이제 스킵 문제인데, 일단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간혹가다 이 증명 책임에 대해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소송 실무를 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명 책임은 사실은 법조문하고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좀 한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 책임.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증명 책임, 또 다른 이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증 책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사직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직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서 전제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 끝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용자,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거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아니다. 이런 상반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논리는 그거예요. 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무슨 의미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의 의미는 근로관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다. 이거 당연히 근로관계 종료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건 맞는데 사용자 네가 나한테 지시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낸 거다.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나는 근로관계를 끝낼 의사가 없었어. 근데 사용자한테 사장님 당신이 사표를 내라고 했잖아요. 사직서를 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낸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107조 1항이죠. 내 진위는 사직서를 제출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지시 지금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란 겁니다. 근데 논리 근거는 틀립니다. 이 사람은 107조 1항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사람은 107조 1항 단서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에 가면 이제 판사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근로관계 종료는 뭐만 중요하면 돼요? 사직서가 나왔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어때요? 사직서 제출한 거 물어봐요. 판사님이 사직서 제출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럼 돼요. 그런데 맞는데 단서, 즉 내가 해당되는 단서에 해당되는 사장님의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사장님이 증명을 해야만이 이 사람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당연히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않겠죠. 판사님이 있었던 쟁점은 사용자 지시가 있어서 알 수 있었냐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입증을 잘했어요. 녹음을 했거나 그렇게 되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근로자 편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판사님이 봤을 때는 심증이 안 서요. 이게 사장님의 지시가 있는지 만지가 애매모호해요. 그럴 때는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누군가 손을 드는데 그럴 때는 증명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이제 무효를 주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증명 책임을 지는 증명 책임 있는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그 무효 주장을 뒷받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기 때는 그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증명을 못하면 본인이 증명을 못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증명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소송의 그런 스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이제 증명 책임은 법조문의 요건 사실과 관련된 건데,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니 아니 말고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얘기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서 제출. 그런데 단서가 있죠. 이 효력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을 뒤집고님이 이 효력을 뒤집으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잖아요. 자, 사용자 근로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아무리 사직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서 제출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의죠, 단서죠. 그런 경우가 뭡니까? 유효인 것을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누가 이익을 받는 근로자 이익을 받는 거죠. 그럼 근로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유효인데 이걸 뒤집으면서 효과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표의자의 진행을 알았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까 그러나 부분 그게 요건 사실에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자 본문과 단서일 때 본문과 단서에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는 사람으로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증명책임의 의미 함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